네, 반갑습니다. 무지개건강 박쌤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셨죠? 세상이 많이 혼탁스럽습니다. 또 뭐 금리도 많이 뛴 상황에서 아파트 분양도 안 되고 뭐 강북이나 이쪽에서는 뭐 2억, 1억 이상이 떨어졌는데도 매매가 안 된다고 합니다. 또 뭐 어느 지역에서는 분양을 했는데 6가구만 분양을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기에다가 인플레이션은 계속 일어나고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많이 풀었던 그 자금들이 지금 우리를 다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더더욱 힘내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예. 오늘은 2014년도에 이게 나왔던 책인데 미래창조과학부 우수과학도서입니다. 기생이라는 책인데 EBS 다큐 프라임에 나왔던 책이고요. 생명 진화의 숨은 고리.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자가 서민 박사하고 정준호라는 분이신데 서민 이분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헬리코박터를 위한 변명이란 책을 지었던 그 저자십니다. 그래서 기생충학과 교수이자 칼럼니스트,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고요. 정준호 이분은 영국 런던 위생열대의학대학원에서 기생충학 석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왜 이 책을 선택을 했냐면 이 책은 이제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챕터 4에 보게 되면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대결에서 공존으로 앞에는 이제 기생충이나 기생충의 세계, 그다음에 기생충을 정의하는 것 이런 것 얘기들이 나오고요. 이제 4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아메리카를 무너뜨린 천연두, 그래서 뭐 천연두 얘기 나오고 또 치매를 치료하는 기생충 톡소포자충, 기생충인데 톡소포자충이라는 그 기생충은 치매를 치료하는 약재로도 사용이 됩니다. 우리는 기생충 그럼 다 나쁜 거로만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걸리는 크론병은 또 돼지 편충을 이용해서 크론병을 지금 치료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기생충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또 그래서 뭐 진디를 퇴치하는 콜레마니 기생벌, 또 말라리아의 전쟁, 그리고 공존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기생충의 역사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기생충을 활용할 수 있고 또 기생충이 없어짐으로 해서 어떤 질병들이 우리들한테 다가왔는지 이런 얘기들도 돼 있거든요. 15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기생충이란 무엇인가라는 얘기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5페이지에 기생충은 세상 모든 생물에 존재한다. 극단적으로 말해 기생충을 갖지 않은 생물은 지구상에 단 하나도 없다. 심지어 다른 생물이 비집고 들어갈 구석이 없어 보일 정도로 작은 바이러스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도 있다. 너무 보편적이라는 얘기죠. 17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또 있거든요. 기생충뿐만 아니라 샤가스병, 수면병, 강변사상충증 같이 비교적 생소한 기생충 감염까지 합치면 기생충의 활동 영역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가 된다. 인간에 기생하는 기생충만 392종이 알려져 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생충들도 이제 392종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생충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생물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해주는 역할도 한다. 이런 면에서 기생충을 단순히 나쁜 생물로 정의하는 것은 부당한 면이 없지 않다. 뭐 이분들이야 이제 기생충 연구한 분들이니까 또 얼마나 또 애정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일반인들은 어때요? 기생충 하면은 회충, 요충, 십이장충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박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19페이지에 보게 되면 비록 다른 생물을 착취하며 살아가는 생활이 기생생활이기는 하지만 생물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그 층을 더욱 두텁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생생물인 셈이다. 네. 거대 생태계로 나가지 않고 사람의 체내만 보더라도 기생충은 우리 몸 생태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층을 그러니까 생물 간의 관계를 더 돈독히도 해주는 게 또 기생충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나쁜 것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생명체에는 다 기생충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생명의 발원지가 어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우리는 기생충을 그렇게 싫어했느냐? 24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얘기들이 나옵니다.
기생충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된 것은 학문적으로도 많은 제약을 가했다. 결국 연구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연구한 사람들은 지금 이게 서민 박사나 또 이제 박성 연구원 같은 경우는 기생충을 상당히 이뻐하시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건 뭐 제약회사들의 농간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또 해봅니다. 기생충이 부정적인 학문적으로도 많은 제약을 가했다. 그다음 비도덕적인 생물은 사라져야 마땅하며 생태적으로도 어떠한 중요성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기생충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탐구해볼 기회들이 사라져갔다. 물론 이들은 단순히 박멸의 대상으로만 보게 된 것도 마찬가지다. 저희부터도 어릴 때 어떻게 했어요? 뭐 해충이 있다 그러면 전부 다 물론 이제 뭐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고 자라 부족한 식생활 속에서 기생충들이 또 뺏기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단순히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5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생충은 생명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 기본 배경 같은 역할을 해왔다. 기본 배경이란 말이야. 백그라운드라는 거죠. 이들은 진화의 과정에서 생물의 형질과 특성이 선택되는데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지금도 이런 영향은 계속되고 있다. 기생충을 이해한다는 것은 생물 간의 관계를 이해한다는 것이며 그 관계를 알아가는 것은 우리 주변을 둘러싼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생충을 이해한다는 것은 생물 간의 관계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충은 역설의 생물이다. 기생충은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지만 오히려 기생충이 사라지면서 나타난 질병들이 있는가 하면 역으로 이에 대한 치료제로도 사용될 수 있다. 기생충의 측면에서 보면 각 개체의 생존에는 악영향을 줄지 몰라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물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진화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생물이기도 하다. 그럼 기생충이 없다면 진화는 그래도 일어났겠지만 어때요? 역동성 있게 안 일어났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그럼 아직도 우리 인간이 지금의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형태를 안 갖추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7페이지에 보게 되면 기생은 지구에서 가장 보편적인 생활 방식 중 하나로 남이 일궈놓은 양식을 그대로 빼앗아 먹는 행위는 어느 생물, 어느 집단, 어느 사회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난 방식이다. 이걸 제일 많이 한 동물이 누구예요? 인간이죠. 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몸에서 영양분을 뺏어간다고 엄청 싫어하는 거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기생과 공생 사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도 사실은 이제 우리 몸의 일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29페이지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진핵 생물이 산소를 흡수하여 가공하고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미토콘드리아는 독특하게도 자신만의 유전 물질을 따로 가지고 있다. 이 기관은 어느 날 난데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박테리아 안에 다른 박테리아가 침입한 후 한 집살이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게 공생이 된 거죠. 이 과정을 점진적으로 형성된 공생으로 보기도 하지만 처음에 기생으로 시작했다가 현재의 공생으로 변한 것이 아닌가 하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 산소를 무서워하겠죠.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진화가 훨씬 더디게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29페이지에도 식물의 엽록소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본다. 엽록소 안에도 별개의 유전 물질이 있기 때문이다. 다 기생에서 출발했다는 얘기죠. 결국 30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진핵 생물들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며 다세포 생물 그리고 오늘날의 인간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군을 탄생시켰다. 식물 역시 지표면을 빠른 속도로 장악해가며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어 대기를 육상 생물들이 서식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바꿔갔다. 결국 기생충과 숙주의 공존이 없었다면 지금의 지구 그리고 생태계가 형성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데 나쁘다만 봐야 될까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이게 세정자라든지 기생충약을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별로 바람직하진 않아요. 물론 너무 많을 때는 당연히 약도 먹고 해야 되지만 단순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2페이지에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30페이지에 이제 숙주와 기생충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숙주 32페이지에 숙주 조정이 개체에 있어서는 악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집단 수준에서 보면 이득이 될 수도 있다.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33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와요. 기생충을 피하기 위해 생물들은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냈고 기생충도 그에 대항하기 위한 다양한 공격 기법들을 개발해냈다. 기생충은 숙주의 냄새를 바꿔놓기도 하고 페로몬이나 양분의 냄새에 반응하는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날아다니는 곤충의 날개짓 소리를 바꾸기도 하고 소리에 대한 반응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뭐가 한다고요? 기생충이 하는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게요. 근데 왜 우리는 나쁘다고만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7페이지에 보게 되면 생명 탄생 이래 언제 어디서나 기생충은 있어왔고 모든 생물들이 기생충에 노출되었다. 생명과 기생충은 항상 함께 해왔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생물의 진화적 역사를 추적하는 것보다 그 생물에 기생하는 기생충들을 추적하는 것이 더 유용하게 사용될 때도 있다. 인류의 과학을 발전시키는 데도 한몫을 한다는 얘기죠. 미생물총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미생물총, 뭐 균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유익균, 유해균 이런 것도 다 해당되는 얘기지만 그 미생물총은 우리 몸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공생, 기생 혹은 무해한 미생물들이 구성하고 있는 생태 집단으로 정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생태 집단이 무너지면 우리 몸도 무너진다라는 얘기예요. 39페이지에 보게 되면 연구들을 보면 피부 미생물총과 건선, 미생물총과 크론병 및 궤양성 대장염, 장내 미생물총과 비만, 피부 미생물총과 여드름, 상부 위장관 미생물총과 식도암, 아토피아 기생충 등 매우 다양한 질병들의 관계를 알아보고 있다. 이외에도 당뇨, 근위축증, 다발성 경화증, 류마티즘 관절염, 일부 암까지도 연결 분야가 확장되고 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미생물들하고 기생충들하고 다 이런 질병들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페이지에 보게 되면 미생물 총의 다양성이 건강을 좌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총의 영향은 단순히 신체적 질병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최근에는 우울증, 불안장애나 자폐증과의 연관성도 드러나고 있다. 기생하는 거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41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폐증 환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위장관계 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비자폐 아동에서는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자주 발견된다는 아주 독특한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폐증 발병 초기에 항생제를 통해 미생물총을 변화시킬 경우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된다는 연구가 있다. 톡소포자충 같은 기생충의 경우 치매나 조현병 등의 질환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증거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병이 유발시키기도 하지만 병을 치료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2페이지에 우리 몸 안에 수많은 미생물과 기생충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 미생물과의 공존이 일반적이며 나아가 필수적인 것이라면 미생물을 모조리 몰아내는 것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아까 앞에서 얘기한 그 질병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자가면역 질환들이 많죠.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기생충도 많이 사라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면역계는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면역계가 미생물의 조정을 받기도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3페이지에 어릴 때 잔병 치레가 많은 아이들이 커서 건강하다는 이야기도 사실 위생가설과 정상 미생물총의 개념으로 따지고 보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셈이다. 다양한 미생물총에 노출되어 적절히 면역계가 형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풍부한 다양성과 안정성이 높은 미생물총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감염성 질환이나 자가면역 질환의 발병할 확률이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균에 노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노출이 돼서 내 면역 체계들이 얘네들과 끊임없이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가면역 질환이 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5페이지에 생태계의 온전한 보건은 다양성의 회복을 의미하며 기생충은 그 생태적 다양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기생충의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일수록 건강하며 질병이나 외부적 압력에 더 잘 적응하고 버텨낼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꼭 유산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생충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다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양해야 됩니다. 49페이지에 보게 되면 기생충은 생물 진화의 다방면에 관여해 왔다. 진화의 과정은 단일 생물종의 변이와 분화에 의해 일어나지만 그 과정에는 다양한 압력들이 존재해 왔다. 그리고 기생충은 그 과정을 중재하고 유도하는데 강력한 환경적 압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다. 따라서 진화의 고리들을 이해하고 세부적인 방향을 이해하는데 관계의 생물인 기생충은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존재를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다 없애버리게 되면요. 그런 과학적인 걸 공부를 하고 싶어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앞에 이런 미생물 총하고 질병 얘기가 쭉 나왔을 때 어떤 게 있었어요? 상부 위장관 미생물 총과 식도암 이런 얘기 나왔죠. 위암 얘기하고도 이게 다 연관이 되는 얘기들인데 이게 헬리코박터 균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뭐 기생충의 역사도 나오고 하는데 뭐 역사까지야 우리가 사실은 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동의보감에도 이제 기생충 질환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 있고 조선시대에도 기생충은 욕이었답니다. 그런데 뭐 다들 뭐 인간 자체가 기생을 했는데요. 뭐 그런 건 중요한 얘기들, 좋은 얘기들도 많은데 그런 건 쭉 넘어가면 되고요. 회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유빛깔 아가씨 회충이라고 역시 이제 기생충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라 다릅니다. 69페이지에 회충은 우유빛깔 원통형 몸을 지닌 길이 약 20에서 30cm가량의 선충으로 300년 전 린네가 주어진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유서 깊은 기생충 가문의 아가씨다라고 돼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회충을 보기가 힘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회충은 최대 30cm까지 자라난답니다. 좀 징그럽죠? 70페이지에 보게 되면 회충의 생활사는 비교적 단순하다. 암컷이 장내에서 알을 낳으면 대변을 통해 숙주의 몸 밖으로 배출되고 이렇게 배출된 알은 약간의 시간을 거쳐 감염 가능한 단계에 이르러 다른 숙주를 감염시킨다. 장에서 유충이 알을 깨고 나오면 몸 안을 돌아다니며 성장하다 폐에 도달해 기침을 유발해 다시 장으로 삼켜지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한 방법들을 개발해낸 거죠. 또 그럼 우리는 어때요? 회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이제 구충이라고 하는데 이제 12장에서 발견된 얘는 좀 징그럽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빨이 막 뜨뜻나고 이걸로 이제 우리 장기를 물고 있겠죠. 보통 회충은 아주 이제 얘기 나오는데 하여간 구충은 흔히 12장충으로 불리기도 한다. 구충은 암수가 모두 소장에 서식하며 혈액에서 영양분을 흡수하여 살아가는 기생충이다. 때문에 심한 구충 감염은 상당량의 혈액을 소모시키고 무기력증이나 철결핍성 빈혈이 흔히 일어난다. 구충의 생활사는 회충과 비슷한데 암컷이 알을 낳으면 대변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어 토양에서 유충이 부화한다. 부화한 유충은 오염된 토양에서 성장한다. 적당한 숙주가 나타나면 피부를 파고들어 침투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또 나쁘게만 보실 건 아니에요. 우리도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모기도 얘기가 나오고요. 모기 얘기인데 81페이지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체취나 발냄새는 몸에서 분비되는 물질을 피부 미생물들이 분해하면서 만들어진다. 체외로 분비되는 단백질을 휘발성이 강한 더 작은 물질로 분해하면서 특유의 체취가 나는 것이다. 즉 각각의 사람들이 체외에 가지고 있는 미생물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체취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모기가 사람들에게 꼬이는 것과 피부 미생물군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사실은 이게 이제 페로몬이라고도 하고 성호르몬 냄새라고도 하는데
여성들은 냄새로 자기 짝을 많이 찾아내거든요. 그건 실험으로도 밝혀졌는데 결국 이게 피부 미생물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나의 고유의 미생물들이 나의 고유의 체취를 만들어내고 이렇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뭐 칼 짐머라는 굉장히 기생충 제국이라는 저자고 과학 칼럼니스트인데 이 사람의 인터뷰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되게 이것도 재밌기는 한데 두 장은 이제 기생충의 세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는데 숙주의 자살을 유도하는 연가시 뭐 이렇게 해갖고 연가시라는 기생충은 숙주를 자살을 하게 만답니다. 연가시는 길이 10cm에서 1m, 직경 1에서 3mm의 가늘고 긴 벌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긴 연가시는 2m라고 하는데 평균을 내자면 10에서 30cm 정도고요.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칠 때 보면 자유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른이 되기까지 곤충의 몸을 필요로 하는 기생충의 정의에 들어맞는 생물이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런 것들이죠. 얘는 이제 그 숙주에 기생하기 위해서 자살을 유도하는 거죠. 하여간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가시는 어떻게 곤충의 몸 안에 있는가라고 이제 하는데 결국 먹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마귀 안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마귀를 죽이고 나오죠. 여기 돼 있어요. 104페이지에 보게 되면 연가시는 유충 상태일 때는 곤충의 몸 안에 있지만 성충으로 자라면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 자유롭게 헤엄을 치고 짝짓기도 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연가시는 종숙주인 곤충이 물가로 가도록 유인하며 심지어 물에 빠지게 만든다. 그래서 죽게 만드는 거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106페이지에 보게 되면 연가시는 메뚜기 뇌에 작용하는 미지의 물질을 분비함으로써 메뚜기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물질은 메뚜기의 신경전달 물질과 아주 비슷한 활성을 보인다. 그러니 연가시가 메뚜기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물질과 비슷한 물질을 분비하는 것이 연가시가 숙주 조종을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다. 인간도 그럴 수 있다 그랬잖아요. 면역 체계를 조종할 수 있는 것도 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물의 영장 인간을 조종하는 메디나충 이렇게 돼 있어요. 메디나충은 사람의 발에 수포를 만들고 표준적인 치료법이나 예나 지금이나 막대기로 벌레를 돌돌 말면서 끄집어내는 것이니까 또한 여기에 우리는 최소한 3,500년 전에도 이 기생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파피루스에 이집트의 파피루스에 대해서 성경에도 이 얘기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7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렇게 했을 때 이 뱀들을 떠나가게 하며라는 게 이게 메디나충이랍니다. 네. 그래서 뭐 불뱀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을 이제 얘는 어떻게 조종을 합니다. 이렇게 물을 통해서 오염된 물을 통해서 그 물을 먹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이 메디나충 같은 경우는 이제 빼내야만 막대기에 돌돌 말면서 잡아 빼는 게 유일한 치료법이었다. 1200년 전에는 성서의 기원전 1200년 전에는 그랬다라는 거죠. 아주 부드럽게 잡아 빼야지 힘으로 확 잡아당기면 충체가 끊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이 기생충의 골치 아픈 점이다. 남은 충체가 다시 몸 깊숙이 들어가 염증 반응을 심하게 일으키고 고름주머니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골치 아픈 성경에도 나오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메디나충에 감염된 이렇게 살을 뚫고 이런 사진들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생충이라는 거죠. 이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가져요? 다 없애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기형 개구리를 만드는 리베이로이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기형 다리를
개구리 뒤 다리를 이렇게 만드는 이게 기생충이 지시를 내려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라는 거죠. 달팽이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다 뭐가 한다고요? 기생충들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개구리 기형 다리들이 나온 개구리 사례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막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농경지에서 쓴 비료와 거품이 호수로 들어가서 또 이제 인공호수가 많아져서 또 살충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더욱 벌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장안에 기생하는 유익균들도 그렇고 유해균들도 그렇고 굉장히 생명이 짧잖아요. 인간에 비하면 훨씬 짧기 때문에 세대 교체가 빠릅니다. 그래서 어떤 항생제에 대해서도 전혀 MRSA라고 하죠. 항생제 내성을 가진 슈퍼 박테리아들이 나오듯이 똑같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꾸 쓰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기생충들이 더 오히려 거기에 회피하게 되는 기술들을 익힌다는 거죠. 그래서 더 큰 피해들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얘기들이 되게 사진으로도 너무 잘 나와 있고요. 또 숫개를 암개로 바꾸는 기생 따개비도 있답니다. 기생 거세하는 기생충들도 있고요. 이거 참 너무너무 신기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붉은 여왕과의 달리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아까 그 얘기한 얼룩말의 얼룩은 왜 생겼을까 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 이것도 이제 기생충이 만들어낸다는 얘기고요. 또 수면병의 역학, 그래서 채채파리라고 하죠. 아프리카에서 이 채채파리에 물리면은 계속 졸음이 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163페이지에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수면병은 사하라 남부의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는 기생충 질환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최근 환자 수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2008년만 해도 수면병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는 4만 명을 넘는다. 사람에게 수면병을 일으키는 종은 감비아 파동 편모충과 로데지아 파동 편모충이 있으며 전자가 서부와 중부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는 반면 후자는 동부와 남부 아프리카에서 유행한다. 네. 이게 째째파리에 의해서 옮겨지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자는 겁니다. 그래서 164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면병의 매개체는 채채파리다. 채채파리는 평상시 나무들 틈에 숨어 있다가 적당한 동물이 나타나면 잽싸게 달려들어 피를 빠는데 3천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 화석에서도 채채파리가 발견된 적이 있으니 기껏해야 20만 년이 고작인 인간보다 훨씬 더 역사와 전통이 깊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65페이지에는 이제 수면병의 양상은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사람에게 들어온 뒤 혈액과 림프절에서 증식하면서 숫자를 늘리는 시기로 이때 심한 열이 난다. 열과 더불어 이 시기에 특징적인 증상이 있으니 바로 목 뒤에 림프절이 붓는 것이다. 이렇게 부으면서 이제 계속 졸음이 오는 거죠. 첫 단계가 지나면 두 번째 단계가 찾아온다. 혈액 속에서 숫자를 불린 수면병 원충이 뇌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데 가장 흔한 증상이 수면장애다. 우리가 이 병을 수면병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 있는데 잠을 푹 자지 못하고 토막잠을 자는 게 수면병의 증상이다. 그 밖에 손을 떨거나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여기서 더 심해지면 의식이 혼탁해져 사망에 이를 수 있다. 167페이지에 또 수면병에 걸리면 또 되게 재밌는 매일같이 옷을 갈아입는 수면병이랍니다. 그래서 수면병원충과 백혈구의 싸움이 백혈구의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은 수면병원충의 표면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2000개 이상 되기 때문이다. 사람도 옷이 많으면 좋은 점이 많은 것처럼 기생충도 옷이 많으면 잘 살 수 있다. 옷이라는 건 이제 중복 의미가 있는 거죠. 단백질이 표면 단백질이 너무 많아서 항체를 만들어도 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얼룩말의 줄은 수면병 때문에 생겼다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째째파리 얘기 나오고 기생파리의 입궁개미 얘기도 나오고요. 또 우리가 건강한 건강 기능식품의 하나로 알고 있는 동충하초. 동충하초도 기생충의 일종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 필요한 생물체들인 거고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하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196페이지인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눈물은 강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눈물이 왜 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면역과 그 다음 장에는 이제 인간의 질병들 여기서부터는 이제 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자가면역 질환들이 늘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서 건강한 또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